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과 경기부양책 협상을 재개했다면서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이 불과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 간 2차 TV 토론을 놓고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렌트비 보조와 인터넷 사용료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가주 DMB가 상업용 차량의 운전면허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필수 물품 배달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USC 교수진은 지난 10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뤄왔지만 아파트와 임대주택의 부족, 주택 소유율 감소가 지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주 유권자 대다수는 학교가 양질의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온라인 수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고려해 디즈니랜드 폐쇄를 유지하겠다고 하자 월트 디즈니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미시건주에서 밀리샤라 불리는 민병대 세력이 주 정부를 전복하고 주지사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우다 사전에 발각돼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 당국자들이 오는 11월 3일 대선 이래 투표 현장에서 광범위한 불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급증하자 야전 병원을 열기로 하는 등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신규 부양책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렌트비 보조와 인터넷 사용료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애나하임시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기금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아직 기금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애나하임시는 지난 4월 이후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 혹은 현재 월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고 2,100달러의 렌트비를 무상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자격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0만 2,450달러 이하로 은행 계좌에 잔고가 $10,000 이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렌트비가 원베드룸 기준 2,145달러 이하, 투베드룸 기준 2,660달러 이하면 됩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렌트비 보조를 받고 있는 가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렌트비 보조 신청은 anaheim.net/rent-assistance로 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은 오늘 14일로 선착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선정됩니다. 애나하임시는 1,400여 가구가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듣는 자녀를 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애나하임시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인터넷 사용료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보조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실시되며 가구당 최대 $120까지 지원해줍니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anaheim.net/internet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가주 유권자 대다수는 온라인 수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가주 내 834명의 등록 유권자들을 상대로 FM3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유권자들은 학교가 양질의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학년도 내내 자녀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소득층 부모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 대해 더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부모가 맞벌이로 모두 직장에 나가면서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을 거들어주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주 DMB가 상업용 차량의 운전면허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처로 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운전면허 만료에 대한 걱정 없이 계속 필수 물품 배달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지난 3월에서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가주의 상업 운전면허와 펄밋을 소지한 주민들은 자동으로 운전면허가 연장됩니다. 다만 상업용 차량의 운전면허 유효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되지만 연장된 면허증은 집으로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 기간 연장의 문서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의료 인증이 만료되는 상업용 차량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전면허가 연장되며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의료 인증이 만료되는 소지자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새 의료 증명서를 취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국은 또 상업용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의료인증서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있도록 dmb.ca.gov에서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자동차 운송 사업가 허가증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가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연구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USC는 2008년 경제 침체 후 12년 동안 가주와 LA 카운티의 경제 회복이 타주와 비교해 미진하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USC 교수진은 가주와 LA의 고용 창출과 낮은 실업률, 중산층 소득 증가로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지역의 인구 과포화, 아파트와 임대주택의 부족, 주택 소유율 감소가 지역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의 주택 소유율은 45.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연령대의 주택 소유율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주민들의 주택 소유율은 64.1%인데 비해 35세부터 44세 사이의 주택 소유율은 35.2%로 28%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LA에서 아시안의 주택 소유율은 백인의 주택 소유율을 뛰어넘으면서 가장 높았고 백인 주택 소유율은 소폭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주택 소유율은 계속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LA와 가주는 임금이 올랐음에도 치솟는 렌트비 인상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수입의 절반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택 공급의 급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젊은 층이 첫 주택을 장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침체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가주와 LA는 실업률과 빈곤층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회복됐음에도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불완전한 경제 회복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 재개장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고려해 디즈니랜드 폐쇄를 유지하겠다고 하자 디즈니랜드 운영사인 월트 디즈니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에는 대형 놀이공원의 문을 다시 열 수 없다면서 테마파크 재개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를 따를 것이고 이를 고수할 것이라며 그것이 주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디즈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파멜라 하이멜 디즈니 최고 의료 관리자는 성명에서 디즈니랜드 재개장이 건강 우선 접근법에 배치된다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디즈니의 보건 역량은 입증이 됐고 우리가 운영하는 전 세계의 다른 놀이공원들은 문을 다시 여는 것이 허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즈니는 지난 3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테마파크 가동을 중단했으나 코로나 봉쇄령이 풀리면서 현재 입장객 수 제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적용해 디즈니랜드를 제외한 놀이공원 대부분을 재개장했습니다. LA 평통이 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리스들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LA 평통의 자매결연 지역은 평통 부산 지역 회의에서 지난 9월에 기증해온 KF94 마스크를 허브에 쓴 LA 시의장을 통해 노숙자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LA 평통이 코로나 사태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해드립니다. LA 평통은 협회 문화예술분과 주관,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후원으로 한인 어르신들이 향후 사용할 초상화 사진을 촬영한 후 후보정 작업을 거쳐 인화해서 배포합니다. 선착순 50명에 한하며 촬영 공간 방역과 안전을 위해 사전 예약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정사진 촬영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20 윌시어 블루버드에 위치한 올림픽 장로교회에서 이뤄지며 사전 예약은 전화 213-384-6919번으로 하면 됩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주정부 차원에서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 보호를 천명한 피난처주인 캘리포니아주를 주 타겟으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계속 펼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8월에 이어 최근 2주간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전역 주요 도시들에서 범죄 전력 이민자 및 체류 신분 위반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25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2주간 집행된 집중 단속에서 특히 LA 지역에서만 100여 명을 체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에 체포된 이민자들 중 95% 이상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특히 LA 지역에서만 살인, 성폭행, 아동 성범죄, 폭행, 강도,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체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은 캘리포니아주와 LA 시정부 등이 피난처주와 도시임을 천명하며 범법 이민자 단속까지 어렵게 해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피난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국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같은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전문적 취업 비자 H-1B 발급 시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서 취업 비자 신청 희망자들과 이들을 채용하려는 한인 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안을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차관 대행은 설명회에서 새로운 기준 하에서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8일부터 당장 시행될 예정인 새 연봉 기준은 기존 H-1B 비자 보유자에도 적용되는 만큼 비자 갱신에도 영향을 줍니다. 새 기준은 학위 등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은 대학 학위나 동등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사 분야에 맞는 동종 학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 비자를 받으려면 전자공학 등의 학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예외 직종은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패션 모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1996년 미국에 올 때 패션 모델로 H-1B 비자를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H-1B 비자 강화 방침은 이미 2017년부터 예고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 전부터 H-1B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운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H-1B 비자 발급 거절 비율은 15.1%로 2016년의 6.1%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과 경기부양책 협상을 재개했다면서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팀의 부양책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지난 6일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틀 전에는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아 중단했지만 재개했다면서 우리는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돌아왔고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며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협상 안건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항공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항공사보다 더 큰 합의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며 항공산업 지원을 포함해 국민 1인당 $1,200 지급과 다른 것들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단을 지시한 뒤 증시가 급락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반발하자 트윗을 통해 의회가 항공산업 지원책을 승인해야 하며 자신은 전 국민 $1,200 지급 방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물러선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은 몸 상태에 대해 완벽하다고 느낀다며 오늘 밤 집회를 하고 싶을 정도로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2차 TV 토론을 화상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 토론은 안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15일 대면 토론에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2차 TV 토론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차 토론을 화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은 TV 토론을 주관하는 미 대선 토론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안전 확보 없이 토론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절충한 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I heard that the commission a little while ago changed the debate style, and that's not acceptable to us. 토론을 안 할지언정 화상 토론은 시간 낭비라고도 했습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유세단이겠다고 했습니다. No,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on a virtual debate. That's not what debating's all about. You sit behind a computer and do a debate. It's ridiculous.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15일 대면 토론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We don't know what the president's going to do. He changes his mind every second. So for me to comment on that now would be irresponsible.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완치 판정도 받지 않았다며 토론위원회 제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If I'm going to follow the commission recommendation, if he goes off and he's going to have a rally, I don't know what I'll do.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TV토론위원회와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면서도 그렇다면 15일 토론은 건너뛰고 29일에 한 번 더 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트럼프 진영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고 오는 15일 필라델피아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오는 15일 TV토론이 무산되고 오는 22일 TV토론이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미국의 법 집행 당국자들이 오는 11월 3일 대선일에 투표 현장에서 광범위한 불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확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연방수사국과 일부 주의 당국자들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훈령을 진행하고 상황이 악화한 경우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폭력과 유권자 협박 사례가 보고될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지휘센터를 설치하고 투표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어떤 범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중적 경고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미 전역에서 선거일에 폭력적 충돌 우려가 커졌다는 인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한 가운데 인종 불평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수개월째 이어진 상황에서 좌우 진영 간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인식과도 닿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강한 불신을 표시하면서 뚜렷한 증거 없이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한 건 역시 근심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상황을 지켜보라고 지지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이런 주문은 투표 당국자 사이에 투표 현장에서 혼란이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FBI의 한 관계자는 투표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투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전염병 대유행 상황 등이 투표를 둘러싼 긴장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연례 위협 평가에서 선거전과 관련한 대규모 집회, 투표소, 유권자 등록 행사와 같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프라가 잠재적 폭력의 가장 큰 발화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밀리샤라 불리는 민병대 세력이 주 정부를 전복하고 주지사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우다 사전에 발각됐습니다. 미시건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위트머 미시건 주지사는 그동안 강력한 코로나19 억제 정책을 펴왔고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주정부를 전복하려던 계획이 사전에 적발됐습니다. That a group of individuals was discussing the violent overthrow of certain government and law enforcement components. 울버린 왓치맨이라 불리는 민병대 등 2개 단체에 소속된 이들이 주동이 돼 계획한 일입니다. 주지사 별장을 2차례 사전 답사하는 등 납치 계획을 세웠고 대통령 선거일 전에 주지사를 반역 혐의로 재판에 세울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articular individuals were planning to kidnap the governor and acting in furtherance of that plan. 주지사뿐만 아니라 법 집행 요원들까지 겨냥해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13명이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미시건주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력한 제한 조치가 시행됐는데 이는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주의회로 몰려왔고 의사당 경내까지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독재고 폭정이라는 인식,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주정부의 제한 조치까지 억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위트머 지사는 이들을 백인 우월주의, 혐오 세력이라고 지칭하며 트럼프 대통령까지 비난했습니다. Just last week,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tood before the American people and refused to condemn white supremacists and hate groups like these two Michigan militia groups. 백인 우월주의 반정부 민병대 세력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맞물려 일부에서 이들의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개적으로 거리낌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수정헌법 25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국정 수행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수정헌법 25조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에 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양성 판정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이 언제였냐고 말했습니다. 또 왜 백악관은 이것이 백악관을 집중 발병 지역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가라며 백악관이 대통령 건강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팍스뉴스는 펠로시 의장이 이전에도 국민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며 마지막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게 언제였나, 그 후에 취재진 조치에 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이 정보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건강에 의문을 제기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합니다. 부통령,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타 기관의 기관장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경우 등의 상황이 규정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스캔들 수사 및 민주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질책했습니다. 그가 최측근이자 충복으로 꼽혀온 두 사람을 비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판세에서 밀리는 데 따른 절박함이 묻어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퍽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자신의 캠프를 겨냥한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는 불법이었고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통령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수사 연루자들에 대해 기소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범죄라며 그것은 오바마를 포함하고 바이든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경위를 파헤쳐온 법무부와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의혹에 대한 국무부 조치에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 공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따라 바 장관 지시로 수사기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바 장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위스콘신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급증하자 야전 병원을 열기로 하는 등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입원 환자 급증에 따라 야전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이날 신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41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타주 스펜서 콕스 부주지사는 트위터에 입원 환자가 치솟으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고 특히 인력이 그렇다면서 유타주도 위스콘신주보다 감염 비율에서 크게 뒤처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스콘신주의 발표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고장이 돼야 한다고 썼습니다. 몬태나,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주에서도 최근 입원 환자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 전역의 입원 환자 수도 최근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또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를 인용해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4만 4천 명을 넘기면서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서부와 북동부를 중심으로 25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가 그 전주와 견주어 증가했고 감소한 곳은 엘라베마, 하와이주 등 2곳뿐이었습니다. 독감철인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 데믹이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형국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는 오늘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757만 173명, 사망자 수를 21만 2237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회복 기간을 5일 단축했다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이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와 연구자들은 코로나19 환자 1,062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렘데시비를 투여한 환자가 플라시보를 쓴 집단보다 회복기간이 5일 빨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종 임상시험 결과는 지난 5월 보고된 초기 임상 결과보다 코로나19 환자의 회복기간이 하루 더 단축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미 국립보건원이 주도한 초기 임상에서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했습니다.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통계적인 의미는 크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을 주도한 네브래스카 대학 의학센터 안드레 카릴 박사는 이번 임상시험으로 렘데시비르가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치유했다고 극찬한 새 항체 치료제가 미국의 규제 당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생명공학회사 리 제네로는 오늘 개발 중인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FDA에 신청했습니다. 리 제네로는 성명을 통해 긴급 사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치료제에 대중의 관심이 쏟아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복용 사실이 알려진 이후입니다. 쟈 콜니 대통령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 초기였던 지난 2일 아직 임상시험 단계인 이 치료제 8g을 투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리 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로 갑자기 상태가 나아졌다면서 즉각 좋아졌다, 믿을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제가 FDA 승인을 얻더라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인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리 제네론은 환자 5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다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총 30만 명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리 제네론은 대형 제약사 로슈와 협력해 글로벌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이 열려 각종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세금 문제 등을 놓고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지만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과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차 TV 토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여파가 미국의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청객을 최소화하고 모두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두고 앉았고 두 부통령 후보 사이에는 투명 차단막이 세워졌습니다. 악수를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간 두 후보는 곧바로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It would be contracted because it is airborne. And they knew what was happening and they didn't tell you. When I look at their plan that talks about advancing testing, creating new PPE, developing a vaccine, it looks a little bit like plagiarism.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전이나 후에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면 백신을 맞겠냐는 질문엔 서로 감정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If the doctors tell us that we should take it, I'll be the first in line to take it. Absolutely. But if Donald Trump tells us that we should take it, I'm not taking it. I just ask you, stop playing politics with people's lives. The reality is that we will have a vaccine.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세금을 올릴지도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He will not raise taxes on anybody who makes less than $400,000 He said he's a going year. to repeal the Trump tax cuts. Mr. Vice President, I'm speaking. Well, I'm speaking. it'd be important if you said the truth.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기후변화 문제, 인종차별 등 미국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차 대선 토론 때와 같이 수시로 상대방 발언에 끼어드는 난감한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국회는 어제 12개의 상임위를 가동해 정부 부처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갔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조성길 전 북한 대사 대리의 국내 입국 언론 노출 과정을 두고 논쟁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은 어제 국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조치를 취했다면 우리 국민을 살릴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액션을 취하라라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위원의 표현을 두고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반복해서 고장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돌리고 계십니다. 합참에 대한 국감에서는 북한군의 소각 장면이 불빛으로 관측된 영상과 사진을 군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신을 소각했다고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 사진으로 이렇게 조금 찍힌 것만 하나 봤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군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 의미의 단어는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해수부 국감에서도 공무원 피살 사건이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실종 당시 해류를 분석한 결과 NLL 2부까지 표류해서 도착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북측해역으로 갔다. 이런 엉터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 해경청의 수준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조성길 전 북한 대사 대리의 한국행 사실을 두고서는 의도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공개가 유출이라고 보십니까? 의도적인 공개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조 전 대사 대리 부인이 딸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언론사 한두 곳을 접촉하면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감이 끝나는 이달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그때까지 위원 선임을 안 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입장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 와중에 민주당의 대표와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건은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공수처.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 출범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우선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7명이 정해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자당목 2명을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왔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법의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통첩성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추천위원 4명을 여야가 아닌 국회가 선임토록 바꾸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겁니다. 최후 통첩을 받아든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못 참겠으면 밟고 가라. 우린 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3법 강행 처리를 들며 독재 프레임으로 반박하겠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판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원 선임은 해보는 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전희경 전 의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상우입니다. 어젯밤 울산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마시거나 가볍게 다친 8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다 꺼진 것처럼 보였던 불이 조금 전 일부 층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장비를 동원해서 열심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구조대원들은 아래층으로부터 위층으로 이동하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기를 흡입하거나 대피하면서 가볍게 다친 주민 88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옥상에 대피해 있던 주민 54명이 구조됐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어젯밤 11시 7분쯤이었습니다. 울산시 신정동에 있는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사만 아르누보인데요. 소방당국은 불이 12층 발코니에서 시작해 건물 외벽을 타고 33층까지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빠르게 불에 타는 스티로폼 단열재가 들어있어 불이 나자마자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불에 휩싸였습니다. 또 화재 초기에 불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도로 건너편 대형마트 옥상에 옮겨붙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진화 작업에 소방인력 96명과 장비 27대가 동원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로 127가구와 상가가 입주했습니다. 이번 불이 12층에서 28층, 33층으로 이렇게 건너뛰며 불이 났는데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모두 끝나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YTN 김인철입니다. 북한이 내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신형 전략 무기를 공개해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모습의 행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5년 전 노동당 창건 70주년, 북한은 10만여 명을 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방사포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공개했습니다. 집권 4년 차였던 김정은 당시 제1비서는 어떤 전쟁도 상대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제국주의 강도적인 제재와 봉쇄도 강행 돌파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단합된 힘은 원수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 창건 75주년인 올해 북한은 또다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5주년, 10주년 등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정주년으로 성대히 기념합니다. 해외 위성사진에는 수천 명이 모여 열병식 예행 연습을 하는 모습,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 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열병식에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예단하긴 조심스럽지만 신형 전략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올해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가운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공개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거란 전망입니다. 5년 전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중연설에 나선다면 새로운 대남, 대미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열병식뿐 아니라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한미 당국은 긴장감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손 표면에서 9시간까지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가 주를 이루지만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코나 입 등을 만지는 과정에서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손 표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요? 또 손소독제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실험 결과 사람의 피부 표면보다는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 플라스틱과 같은 표면에서 보다 오래 생존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80% 에탄올 손소독제를 처리했을 때는 15초 이내에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되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고대구려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손이나 환경 내에서 오래 생존한다며 독감보다 코로나19의 전염력이 빠른 이유 중 하나가 생존 시간이 길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손을 30초 동안 씻으라거나 손소독제를 30초 정도 비벼 사용하라는 권고 내용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19에 오염된 손 피부는 사체의 피부 샘플을 이용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혀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체의 피부 샘플을 배지가 담긴 글라스에 올린 뒤 사스코브2에 오염시켜 생존 시간과 소독 효과 등을 살핀 것입니다.
이런 피부 샘플은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부와 바이러스 생존 시간 등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연구팀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용 지원자 6명의 손과 시험관 생체 피부 모델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와 피부 샘플의 효과가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도 실제 사람의 피부에 바이러스를 적용했을 때와 큰 오차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신규 부양책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2.05포인트, 0.43% 오른 28,425.5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7.38포인트, 0.8% 상승한 3,446.83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6.38포인트, 0.5% 오른 11,420.9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부양책 협상과 주요 경제 지표, 대선 관련 이슈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부양책 협상을 둘러싸고 혼재된 발언이 쏟아지면서 증시도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팔로시 입법장은 포괄적인 부양책이 합의되지 않는 한 항공사 지원과 같은 개별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소식의 주요 지수는 한때 빠르게 반락했습니다. 미국의 실업지표가 부진했던 점은 증시 강세를 제한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에너지가 3.78% 상승했고 기술주는 0.45%가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부양책 타결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위축 소식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3.1% 급등한 41.1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12월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3.4% 오른 43.4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델타가 남부의 멕시코만을 접근하면서 이 지역에서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 생산 시설이 멈춰선 것이 유가에 상승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석유업계 노동자 파업도 글로벌 원유 공급 축소 전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2% 오른 1,895.1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대형 통신사 AT&T의 미디어 부문 자회사인 워너미디어가 일자리 수천 개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워너미디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영화 시장과 케이블 구독 수입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20%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몇 주 내로 시작될 이번 구조조정의 결과로 수천 명이 해고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워너미디어는 헐리우드 제작사 워너브러더스와 HBO, TBS, TNT 등의 TV 채널을 보유한 미디어 대기업입니다. 기존 영화와 TV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 회사는 올해 HBO 맥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해 넷플릭스와 아마존, 디즈니 플러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배송용 전기 승합차를 공개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 전기 승합차는 아마존이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오토모티브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2022년부터 실전에 투입돼 도로를 운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전기 승합차는 아마존이 투자한 세계 모델 중 하나로 최첨단 센서 감지 장치와 고속도로 어시스트 기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외부 카메라 등의 안전 기능을 갖췄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의 낮 기온 다시 크게 뛰어올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한 차례 반짝 더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6도, 64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4도, 5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9도, 밤 최저 6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내륙 지방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2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 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